6장 상식에 기초한 과학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347쪽 347쪽입니다. 설계의 흔적들. 설계에 대한 흥미롭고 새로운 증거가 밝혀지고 있는 주요 영역은 모두 세 군데다. 첫째, 세포의 세계. 둘째, 우주의 기원. 셋째, DNA 구조. 이제 각 영역에서 개발되고 있는 주요 논증을 살펴보기로 하자. 거시세계 그리고 미시세계 그리고 DNA에 대한 연구입니다. 세포 안에 있는 롤러코스터. 다윈은 젊은 시절 펠리의 시계공 논증에 큰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세울 때에 펠리의 논증을 노골적으로 반박하는 방향으로 정립할 정도였다. 그러므로 먼저 펠리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보자. 우리가 시계를 자세히 살펴볼 때 그 여러 부분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고안되고 조립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그는 썼다. 그 목적이란 물론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다. 부품들의 정교한 상호작용은 그 목적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따라서 펠리의 결론은 이렇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밖에 없다. 시계는 제작자가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과 그가 그 구조를 이해하고 그 용도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펠리는 생명체도 이와 같이 어떤 목적을 위해 배열되었고 상호 연결된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그것들도 어떤 제작자에 의해 설계되었다고 결론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설계의 흔적들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무지 부정할 수 없다. 펠리는 많은 예를 들었으나 그 가운데 일부는 그의 주장을 잘 뒷받침해주지 않는 것이어서 결국 신빙성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추론적인 핵심은 여전히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 펠리의 핵심 논증은 사실상 한 번도 반박된 적이 없다고 마이클 베히의 영향력이 있는 책 다윈의 블랙박스에서 말한다. 베히는 설계 논증을 정교하게 다듬고 최신 정보로 갱신하기 위해 생화학 분야에서 새로운 발견을 한 인물이다. 베히는 키가 작고 수수한 모습의 단정한 남자로서 거의 언제나 청바지에 격자무늬 셔츠를 입고 있다. 로마 가톨릭 신자인 그는 어린 시절 교구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배격할 종교적 의도가 없었다. 그가 다윈의 정통설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은 생화학 연구 작업을 통해서였다. 살아있는 세포의 아주 작은 공간 속에 도무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성이 압축되어 있는 것을 밝힌 것이 계기가 되었다. 100여 년 전에 다윗은 살아있는 세포가 지극히 단순해서 그저 젤리 모양의 거품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몇십 년 동안 전자현미경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면서 분자 생물학의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세포가 고도의 분자 기계 장치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것들은 인간이 고안한 어떤 것보다도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다. 각 세포는 공업도시의 축소판과 비슷해서 발전소와 자동화 공장과 재활용 센터 등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핵심에는 청사진과 계획을 보관하는 세포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것들을 복사 과정을 거쳐 공장들로 수송되는데 각 공장은 전산화된 모터처럼 움직이는 분자 기계들로 가득 차 있다. 이것들은 세포 내에서 필요한 엄청나게 다양한 생산품을 제작하고 그 모든 과정을 효소로 규제되는데 효소는 모든 것이 완벽한 시간대에 작동하는 스톱워치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세포는 빠르고 조직화된 화학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작은 공장이다. DNA의 연구로 유명한 프란시스 클릭의 말이다. 자연은 헨리포드보다 수십억 년 전에 미리 조립 라인을 고안해낸 것이다.
헨리포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자동차를 대량 생산해서 사람들에게 싼 값에 자동차를 공급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자동차를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만들어내던 시스템, 그러니까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이 하던 일을 이제 그 한 과정을 전부 이제 분업해서 컨베이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그래서 숙련 과정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됐죠. 한 과정 모두가 분업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자동차를 생산해낼 수 있어서 미국의 자동차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죠. 헨리 포드가. 그것과 비슷하게 이 각 세포들의 어떤 조직들이 자기만의 고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작동하고 있는 그런 것을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시스템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베이히는 사례 위에 사례를 쌓아 올리지만 한 가지만 깊이 숙고해보자. 각 세포는 자동화된 빠른 운송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자들은 작은 모노레일 기차처럼 선로를 따라 세포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짐을 나르는 역할을 한다. 다른 분자들은 짐을 싣는 기계처럼 열차에 짐을 채우고 주소 딱지를 붙인다. 기차가 세포 다른 부분에 위치한 정확한 주소에 도착하면 다른 분자들이 나타나서 도킹 기계처럼 그것을 열고 화물을 옮긴다. 세포의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려면 크고 복잡한 기차 설계도를 상상하면 되는데 곳곳에서 선로가 교차하고 스위치와 신호들이 완벽한 시간대로 맞추어져서 기차가 충돌하는 일은 없으며 화물이 꼭 필요할 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그림이다. 컴퓨터 게임에 익숙한 아이들은 최고 레벨의 롤러코스터 타이쿤을 상상하면 된다. 다윈은 이런 차원의 복잡성을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의 이론은 그의 현상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이런 부품들이 서로 맞물려 조화롭게 움직이는 시스템은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조각이 하나씩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시에 출현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모든 기계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씩 갖춰져 가면서 어떤 기능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가 생기려면 이 기계 부품들이 한꺼번에 그것을 운동작용을 하는 그것에 관여하는 모든 기계 부품들이 한꺼번에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어 하나나 아니면 링크 하나나 이런 것이 하나씩 나타난다고 이게 전체의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은 아니니까 모든 기계는 다 부속품 하나만 없어도 전체가 중단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하나씩 갖추어져 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억지가 되는 거죠. 이는 그처럼 빈틈없이 통합된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복잡성을 가리킨다. 베이가 자주 드는 예는 쥐덫이다. 먼저 쥐덫의 나무판으로 쥐를 몇 마리 잡고 그 다음에 나중에 스프링을 붙여 또 몇 마리를 더 잡고 망치를 덧붙여 더 많은 쥐를 잡는다는 구상은 있을 수 없다. 모든 부품이 단번에 조립되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다. 즉 한 번에 한 조각씩 붙여서 그 기능을 서서히 향상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체 시스템이 처음부터 적합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자연선택은 사소한 무작위적 기능상의 진보의 기초에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어느 정도
기능이 존재하기 전에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지닌 시스템은 최소한의 부품들이 제자리에 있기 전에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다. 그런 부품들 자체는 자연 선택의 산물일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 자연 선택이 작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최소한의 상호작용적 조각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주 가는 줄처럼 생긴 편모가 일부 박테리아의 꼬리처럼 붙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자. 박테리아가 이리저리 헤엄을 칠 때 그 편모를 프로펠러처럼 휘젓고 다니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마치 모종의 작은 모터 달린 기계를 보는 것 같다. 그것은 배전에 설치된 초소형의 회전 모터로서 연결고리, 구동축, 옷자링, 고정자, 산의 힘으로 1분에 10만 번까지 회전할 수 있는 양방향의 모터 등이 갖추어져 있다. 이게 마치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기계같이 생겼죠. 기아도 달려있고 링크도 달려있고 그리고 연결하는 연결쇠도 달려있고 베어링도 있고 그리고 프로펠러 그 본체도 있고 회전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회전을 멈추는 부분도 있고 네. 이게 생물인데 이런 부분들이 기계처럼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조는 정교하게 맞춘 정교한 상호작용을 하는 부품들을 상당수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점차적인 과정에 의해서 생길 수 없는 것이다. 분자기계가 조금이라도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 부품들이 정확한 패턴에서 서로 결합되고 조화된 채 모두 동시에 출현해야 한다. 생물학자 데이비드 드로시어는 다른 모터들에 비해 편모는 인간이 설계한 기계와 더욱 비슷하다고 한다. 이는 세포 속에 있는 작은 분자 기계들이 지성적인 행위자에 의해 설계되었음을 시사한다. 이 부품 하나하나는 무의미하다. 그런 내용들을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유와 블랙박스. 블랙박스는 뭐 다들 잘 아시죠? 비행기나 배 같은 곳에 이 모든 움직임들을 그리고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다 저장하고 있는 그런 조그만 박스 같이 생긴 기록물인데 뭐 사고가 나고 이러면 이 블랙박스를 찾아서 그때 사고 날 당시에 어떻게 운행하고 있었는지 뭐 그 비행기나 배에 모든 정보들을 다 담고 있으면서 사고 원인을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죠. 다윈의 시대에는 과학자들이 생화학에 대해 전혀 몰랐다. 생물체는 블랙박스였고 그 내부의 작동 현상은 하나의 신비로 여겨졌다. 그래서 베이의 책에 그런 제목이 붙은 것이다. 아무도 팔다리와 기관들이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대규모의 시나리오, 지느러미가 서서히 다리가 날개로 변한다 등을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스테레오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다. 앰프에 스피커 세트를 꽂고 CD 플레이어와 라디오 수신기와 테이프 덱을 덧붙이면 된다고 말이다. 우리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은 스피커와 CD 플레이어와 같은 것이 어떻게 조립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저 플라스틱 상자 속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뭐 CD 그 스테레오 시스템은 우리 겉보기에는 몇 개의 덩어리밖에 없죠. 근데 그 하나하나에는 스피커 안에는 자석과 함께 전기를 통해서 진동하는 진동자가 있고 그리고 본체 속에는 또 진공관 같은 것들도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뭐 트랜지스터로 또는 요새는 더 뭐 집조회로 같은 이런 것들 반도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옛날 것이나 뭐 지금 것이나 안에 내용들이 고도의 설계에서 이렇게 부품들이 제자리를 잡아가지고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해가지고 이제 소리를 내게 돼 있는 거죠. CD 같으면 CD 안에 있는 정보를 읽어내기 위한 CD 플레이어, 그리고 레이저를 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품들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정도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것이지만, 안에 내부에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아주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생물체도 뭐 겉보기에는 뭐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아주 이렇게 정교한 구조들이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세포의 블랙박스가 열렸고, 생물학자들은 그 내부의 작동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한다는 식의 추측은 더 이상 없다. 지금은 생명의 기원에 관한 어떤 이론이든지 분자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윈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의 존재가 자기 이론을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인한 적이 있다. 심지어 그것을 시험 수단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만일 연속적이고 미미한 수많은 변형을 통해 형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어떤 복잡한 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나의 이론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분자 생물학에서 지식의 폭발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실상 다윈의 이론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다. 한편 이를 비판하는 자들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란 인간의 회의에서 나오는 주장일 뿐이라고 치부한다. 저절로 생길 수 없는 복잡성, 그게 진화의 모순됨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베이와 같은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는 그런 고도의 복잡성을 설명할 만한 자연주의적인 방법을 상상할 수 없으므로 그런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제 복잡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겠지 뭐 이렇게 취급한다는 거죠. 이 창조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니까 뭉뚱그려서 종교적인 딱지를 딱 붙여놓는 그런 사람들로 그냥 치부하는 거죠. 만일 그것이 정말 베이가 말하고자 하는 전부라면 그의 논증은 상상력의 빈곤을 드러낼 뿐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아무도 하늘을 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던 시대가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 비판자들은 핵심을 벗어나고 말았다.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에 근거한 논증은 심리적으로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전체가 어떻게 부분들로서 구성되는지에 관한 논리적 주장이다. 이 전체의 그 단순성은 그 세부의 그 아주 이게 복잡한 구조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게 무지죠. 단순해 보이는 것들이. 모래더미와 같은 집합적 구조는 한 번에 한 조각씩, 즉 모래알 하나하나 더해가면서 서서히 쌓아 올릴 수 있다. 그 반대로 컴퓨터 내부와 같이 유기적인 구조는 사전에 청사진, 계획, 설계에 따라서 조립된다. 부품들을 아무렇게나 나열해가지고 컴퓨터가 작동되지는 않죠. 서로 맞물려 있는 각 조각은 전체 기능에 기여하도록 짜여져 있으며 전체의 기능은 최소한의 조각들이 제자리에 놓인 다음에야 발휘될 수 있다. 이에 따른 당연한 의문은 생물들의 구조가 집합체인가 유기적인 전체인가 하는 점이다. 대답은 아주 분명하다. 전체 조직의 수준뿐 아니라 아주 작은 세포의 내부에서도 생물의 구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유기적인 전체이다. 집합체는 하나가 빠져도 다른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유기적인 존재는 그 한 부분이 빠지고 나면 전체가 의미를 잃어버리겠죠. 그렇다면 가장 개연성 높은 이론은 그 조각들이
사전의 청사진에 따라 조립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를 만들어진 우주. 최근까지 진화를 둘러싼 논쟁은 생물학에서 설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오늘날 설계의 증거는 물리학과 우주론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우주 자체만 보더라도 생명이 살 수 있도록 정교하고 미세하게 조율되어 있다. 우주론자들은 우주의 근본적인 힘들이 마치 칼날 위에서처럼 복잡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발견했다. 조금도 이탈의 여지가 없는, 예를 들면 태양이 조금이라도 가깝다든지 조금이라도 멀다든지, 또 목성의 크기가 조금이라도 작다든지 크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면 달의 인력이 조금이라도 강하다든지 또는 크다든지 약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구 위에서 이 생물체들이 존재하는데 중대한 타격을 받고 아예 존재조차 할 수 없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거리, 그리고 자기장의 힘, 행성 간의 그런 작용,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상태여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생물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이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예로 들어보자. 그 법칙이 아주 조금만 더 강해도 별들이 모두 적색 외성이 되어 생명이 살기에 너무 추울 것이다. 별의 크기에 따라서 적색 외성, 청색 거성, 이렇게 점점 커서 거성, 이렇게 이게 분류를 이렇게 해놓은 별의 사이즈나 밝기에 따라서 이렇게 적색 외성은 좀 어두운 것이고, 그 기준은 우리 태양계에 있는 그 태양을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색 거성은 따뜻하지. 원래 불이 붉은 것이 좀 열이 적고 청색이 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색깔을 보고 이런 그 온도 같은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그 열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펙트럼 같은 걸 분석하면 그것에 대한 그 온도들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죠. 적색 외성은 이제 온도가 좀 낮은 그런 항성이 되겠습니다. 별도 항성과 혹성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항성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발광이 가능한,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처럼 그렇죠. 우리는 빛이 나지는 않죠. 우리가 금성 같은 것이 반짝반짝 빛나지만 그것도 항성은 아니거든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해서, 달도 마찬가지죠. 달도 혹성이죠.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달이 빛을 내는 것은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빛을 내는 거지 스스로 빛을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두 종류의 별이 있다. 하나는 빛을 내는, 하나는 빛을 내지 못하는. 적색 외성이 되어 생명이 살기에 너무 추울 것이다. 반면에 조금만 더 약해도 별들이 모두 청색 거성이 되어 생명이 발달하기에는 너무 순식간에 타버릴 것이다. 우주의 팽창률에서 오차한계는 10의 60승의 1이다. 우주론자는 우주 질서의 우연한 발생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우주의 근본적인 힘들이 생명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수적 가치를 우연히 갖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모든 그 정교한 배치들이 우연이다. 이것은 때때로 골디락스 딜레마,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라고 불린다. 어떻게 해서 그 수가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고 아주 정확하게 맞춰져 있을까? 이 의문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런 가치들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미세하게 조율된 이유를 설명할 만한 물리적인 원인이 없다는 점이다. 물리학의 그 무엇도, 물리학의 근본 원리들이 왜 생명의 요건에 정확하게 맞추어 순응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천문학자 조지 그린스타인의 말이다.
이처럼 물리적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것들이 의도의 산물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누군가 그런 식으로 설계하지 않았나 하고 말이다. 왜 자연은 그토록 교묘할 정도로, 아니 의심스러울 정도로 생명이 우호적인가 하고 천체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묻는다. 마치 위대한 설계자가 그 모든 것을 궁리한 것처럼 보인다. 논리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신은 거대한 우주 창조 기계를 발견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 거기에는 수천 개의 다이얼이 있어서 일정한 중력, 강핵력, 약핵력, 핵력은 핵과 핵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핵력이라고 합니다. 두 개 쌍방 간에 서로 밀치고 당기고 하는 이런 힘들이죠. 그 핵력은 가까이 갈수록 핵력이 커진다고 하고요. 자기장보다 더 이렇게 커진다고 하네요. 가까이 가면. 전자기력, 그리고 양성자와 전자의 질량의 비율, 그 밖에 많은 것들을 표시할 것이다. 각 다이얼은 수백 가지로 맞출 수 있고 당신이 마음대로 그것을 돌릴 수 있다. 어떤 특정한 가치로 그것을 미리 맞춰 놓은 것은 없다. 당신이 발견한 것은 수천 개의 다이얼 하나하나가 모두 정확하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가치로 우연히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우주의 손잡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 아주 살짝 비틀어도 생명이 존재하기에 불가능한 우주를 만들게 될 것이다. 한 과학 담당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제어 장치에 있는 손잡이들 같고 거의 기적적으로 생명을 허용하도록 조율된 것처럼 보인다. 조금만 덜 맞아도 생명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조율이 있다는 얘기죠. 그 손잡이들은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 구속되지 않으므로 설계 또는 의도의 산물이 지닌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이 우주는 생명이 존재하도록 아주 잘 설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천문학자 하인즈 오보 훔버의 말이다. 우주에 있는 기본적인 힘들은 탄소에 기초한 생명을 생산하도록 정확하게 맞추어져 있다. 노벨상을 받은 아르노 펜지아스는 유대인 출신이다. 종교적인 함의를 금방 알아차린다. 아르노 펜지아스, 이 사람은 그 물리학자인데 그 마이크로파의 배경을 연구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우주는 이제 암흑물질로 되어 있는, 우리가 뭐 보기에도 시커멓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암흑물질이라고 그냥 명칭을 그렇게 정했는데 그 암흑물질 그 속에서 이렇게 마이크로파가 균일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거는 뭐 은하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암흑물질 아무것도 없는 그것에서 균일하게 우주에 이 마이크로파가 이렇게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측정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근원도 없는 빛이 이제 골고루 퍼져 있다. 그래서 우주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빛이 이렇게 뭐 운행했다. 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 뭐 유실론자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한 학자입니다. 물리학자죠. 노벨상을 받은 아르노 펜지아스는 유대인 출신이라 종교적인 함의를 금방 알아차린다. 천문학은 우리를 하나의 특이한 사건, 곧 하나의 우주로 이끌어주는데 그 우주란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요 아주 정교한 균형을 이루어 생명의 존재에 필요한 조건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요 근원적인 하나의 계획을 가진 것이다. 실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최상의 자료는 나에게 모세오경, 시편, 성경 전체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을 경우 내가 예측했을 법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학자 본인이 예측한 것과 모세오경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예측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56쪽입니다. 우주 질서의 우연한 발생. 비판가들도 미세하게 조율된 우주가 설계를 시사한다고 시인하지만 그와 달리 설명하라고 애를 쓴다.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은 사실에 대한 상식적 해석은 초지성, 어떤 신적 지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슈퍼 인텔리전트, 초월적인 어떤 지성, 이걸 초지성이라고 이름 붙인 것 같습니다. 물리학을 갖고 놀았으면 시사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자주 인용된다. 그런데 그 초지성은 누구인가? 호일은 기독교의 창조론에 강력히 반대하는 인물이었으므로 그것은 다른 우주에서 온 외계의 지성이라고 제안했다. 누군가가 만드는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제 외계인이 아닌가. 네. 네, 상상의 나래를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다른 이들은 우주 자체가 고유한 지성을 가진 지적 존재라는 유사 범실론적 개념을 제안한다. 범실론은 뭐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그냥 우주의 힘, 파워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 범실론의 신은 인격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린스타인은 기독교에 동의하는 것처럼 논의를 시작한다. 우리가 모든 증거를 조사해보면 어떤 초자연적인 행위가 관여했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오른다.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지극히 높은 존재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우연히 발견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섭리에 따라 우주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하나님이었는가? 그러나 그런 생각이 아무리 끊임없이 떠올라도 그린스타인은 그것을 꽉 눌러버린다. 그는 인격적 하나님을 불러들일 생각이 없다. 그 대신 양자역학에서 엉뚱한 추론 끝에 인간이 출현하여 우주를 관찰하기까지 우주가 완전히 존재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뭐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의 그 어떤 입자의 존재 방식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퀀텀이라는 단어도 쓰기도 하는데 양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같은 것, 이게 빛의 연구로부터 이 양자역학은 시작됐죠. 빛이 입자인가 아니면 파동인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빛이 입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 세상의 존재 자체, 빛의 존재 자체가 그 입자가 아니라 파동인, 그리고 어떨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가 빛이다. 나중에 보니까 전자기력도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입자들이 빛처럼 입자나 파동의 이런 그 특성을 다 보인다.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빛이나 세상의 만물이나 동일하게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빛의 일종이다. 뭐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주가 완전한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의식을 진화시키기로 정했다는 것이다. 우주는 관찰되지 않은 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 생명을 낳았다고 그는 쓰고 있다. 이게 관찰자에 대한 그 인식이 양자역학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빛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하려고 할 때 이 빛이
그 조그마한 이게 통로를 통해서 이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연구자들이 이렇게 쏴보니까 그때 이제 입자처럼 입자가 두 개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두 줄만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 두 줄만 생긴 게 아니라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마치 이게 물결 모양이 조그만 이 슬릿을 통과해서 나가서 이 파동 문양을 만드는 것처럼 마치 빛이나 이 아주 작은 그 입자의 세계에서는 그런 이제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입자인 것이 그것을 통과하는 순간에 마치 이게 파동인 것처럼 행동하는가, 마치 이게 입자가 두 군데로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로 이게 통일되지 않고 두 군데로 갈라져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가, 그런 거를 연구하려고 할 때 이제 그 빛의 움직임 자체를 이제 한번 연구해 보려고 그 빛을 측정을 하려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 빛이 너무 작은 입자라 이 빛은 이제 일단은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 빛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어떤 뭐 모종의 광선 같은 거를 이게 쏘겠죠. 빛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그 빛에 맞아서 튕겨져 나오는 것을 측정하면 빛이 어느 위치에 대충 있다는 사실을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쏘는 이 광선이 빛에 맞는 순간 이 빛의 위치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뭐 우리 뭐 인간처럼 거대한 존재 그리고 그거보다 큰 존재들은 어떤 광선에 맞는다고 해서 빛이 이렇게 위치를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옮겨지지 않지만 아주 이렇게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그렇게 작은 에너지만으로도 그 위치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관찰하는 이 관찰의 행위가 그 물질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그런 것들 관찰자의 관찰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좀 더 화면에서 좀 왜곡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관찰자. 그러니까 우주가 마치 원래는 없었는데 우리가 관찰하는 순간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무슨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 모양인지. 우주는 관찰되지 않는 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 생명을 낳았다고 그는 쓰고 있다. 우주가 자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생명체가 생기도록 했다. 제가 볼 때는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개연성 없는 생각이 놀랍게도 아주 대중화되었다. 노벨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조지 월드는 지적인 생명이 진화한 이유는 우주가 알려지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함으로써 동양의 신비주의자를 연상시켰다. 이 사람도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우주가 자기가 알려지고 싶기 때문에 생명체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가 만들어낸 생명체가 우주인 자신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은 물리학과 천문학의 수많은 우연한 사건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협력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등골이 오싹한 말을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가 이미 우리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설계의 개념을 비과학적이라고 따돌리는 과학자들이 돌아서서는 우주가 의식이 있다거나 거의 신비주의에 가까운 이상한 개념을 포용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뭔가 이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놀라운 이 설계의 복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생명체에 어떻게 이렇게 우호적으로 우주가 이빨이 맞는 것처럼 생명체의 존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우주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싶은데, 우주가 그런 인격체처럼 이제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겠죠. 근데 이들이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그 우주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는 인격체이시고, 그걸 인정하고 나면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한 뜻이 있고, 그리고 인간 세상에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하게 되면 인간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인간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보다 덜 신비적인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실세의 우연한 발생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과장함으로써 낮은 확률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들은 우주 외에도 많은 우주들이 있다고 시사하면서 문제를 비켜간다. 이게 뭐 다중 우주론이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다중 우주론은 우주의 크기를 막 이렇게 점검해가는 과정이죠. 우리 지구는 태양계 있고, 태양계는 우리의 은하계 안에 있고, 우리 은하는 또 우리 은하가 이렇게 속해 있는 그 성단, 그 별들의 집합체 안에 있고, 그것은 또 다른 은하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수백억 개 막 이렇게 되는 이런 그 어떤 그 군집 속에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우주 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그 우리가 별자리라고 부르는 성단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측정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주가 벽에 있지 않겠어요? 벽. 이제 여기에서 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우주가 이제 헤아릴 수 없이 우주에 떠 있는 성단이나 별들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이 우주도 그렇게 많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상상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계속 근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외면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근원으로 찾아가는, 정반합하는 해결과 같이 끝없이 이 절대 정신을 향해서 가는 근원을 끝없이 찾아 헤매는, 이미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계신데, 인간이 그분에게 눈동자를 맞추지 않고 계속 엉뚱한 것에서 터진 웅덩이를 그냥 파고 있는 것이죠. 가능하지 않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부분은 캄캄하고 생명이 없는 곳이겠지만, 우주의 소수의 우주는 생명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우주는 그저 그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한다. 그것은 순전히 마음대로 억측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다른 우주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중 우주론은 종교만큼이나 불신을 멈추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렉 이스터브룩은 평가하면서 이렇게 꼬집는다. 500억 개의 은하만큼 광범위한 비가시적인 물체들이 존재를 믿는 교회에 가입하라. 그는 억지스러운 제안을 한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우주가 약간이라도 이상하거나 사실이 아닌 존재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물리학자 하인즈 파겔스는 이런 괴상한 억측들을 모두 조사하고 나서 과학자들은 증거에 입각한 가장 정직한 추론을 끌어내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다. 우주가 우리의 존재를 위해 맞춤 제작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실제로 맞춤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설계 추론이 그 증거에 대한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해석이다. 그냥 설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뒤에는 한번 인정하고 나면 그들의 삶에 중대한 붕괴가 찾아오겠죠. 하나님의 존재까지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그들 스스로 주도해서 살고 있던 삶은 이제 그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죠. 설계추론이 그 증거의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해석이다.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이 그런 추론을 피하려고 제시하는 이상한 이론들을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카블리 이론 물리학 연구소의 소장 데이비드 크로스는 자신이 미세 조율의 개념을 반대하는 것은 완전히 감정적인 것임을 최근에 시인했다. 그것은 종교와 지적 설계의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위험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의식 있는 우주라든가 셀 수 없이 많은 미지의 우주들을 언급하는 복잡한 이론들은 설계에 자명한 증거를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예.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유전자 코드를 작성했는가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